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해화학 물질 관리 1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강의 계획서 올려드린 거랑 조금 그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제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 발표를 못 듣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례를 예전보다 좀 많이 못 보여드리게 된 것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에 좀 집중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 피드백하거나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먼저 학생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남은 기간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13, 14 강까지만 하면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모두 끝나고요.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한 주 축소돼서 15주차까지 하는데 그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 형식으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강의실은 처음에 그 배치되었던 다시 그 근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청운관 북간 107호인가요? 네, 그 강의실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저희가 원래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인데 이제 강의실을 좀 넓게 앉으려다 보니 배정이 풀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11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하셔서 이제 10시부터 11시, 1시간 동안 기말고사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강의실에 오셔서 시험 보시면 되고 이제 앉으실 때는 미리미리 제가 들어가서 또 체크하긴 하겠지만 띄엄띄엄 앉아서 기말고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말고사 공지가 와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위해도 정량화 부분인데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위해도를 표현하는 접근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해도 정량화까지 했고 지금 저희가 1, 2, 3, 4단계를 거쳐서 위해도 결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주되게 배웠던 것은 이거고 이걸로 이제 그 과제도 내드렸죠. 노출량을 저희가 계산하고 나면 레퍼런스 도즈로 나누어줘서 유해지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바람 위해도는 CSF라는 바람력에 계산된 노출량을 곱해서 바람 위해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안전력입니다. 저희가 HQ로 비바람 위해도를 주로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같은 방식인데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좀 더 넓게 보수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요즘은 RFD를 이용한 HQ 계산도 많이 하지만 이 안전력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진 오브 익스포저라고 영어로 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안전의 역치 범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OE, 뭐 노출 한계, 안전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MOE의 계산 방식을 보면 실제 노출 농도, 참조값 사이의 차이를 B로 나타냅니다. HQ도 B로 나타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합니다. RFD에다가 노출량. 여기 MOE 그 계산할 때 EED라고 하는데 그냥 EDI라고 보시면 돼요. Estimated Exposure Dose, 계산된 노출량을 RFD에 나누어줘서 MOE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HQ가 1이 넘으면 지금 RFD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니까 더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1보다 작으면 위험하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이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HQ라는 값을 원래부터 B이긴 한데 몇 배 위험하다, 이만큼 범위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이 MOE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선순위화를 해서 나타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까지는 설명했고, 1보다 이제 이 MOA 값이 크면 클수록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즉 이제 정책적으로 또는 독성 실험 면에서 관심 대상 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물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MOA 값이 크면 클수록 위해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지금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선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인 그 판단 같은 것도 있어요. MOE가 100보다 작으면 뭐 관심 대상 물질로 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 근거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허용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MOE에 따라서 관심 대상 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에서는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으면 위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1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MOE를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MOE가 100보다 작은 부분은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실측 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성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독성 실험을 좀 더 많이 하거나 하는 그 관심 대상 물질의 선정이 필요한데 또는 이제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MOE 기준으로 사실 HQ가 1이 넘는 상황은 아닌데 MOE가 100보다 작더라. 그러면 이제 좀 위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거니까 조심하자,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접근법을 보시면 이거는 그 위해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참고치라던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뭐 RFD 그 다음에 노아엘 이런 값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 노아엘 값 자체가 그 실제 그 저희 중간고사 때도 보면 RF 그 피넷 값 같은 거 구할 때 확률론적으로 하지 않고 결정론적으로 딱 한 개에 나오는 독성 값에다가 뭐 불확실성 계수 10을 나눠준다, 100을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딱 점 추정을 해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값이 다른 실험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에러 레인지도 분명히 실험에서는 존재할 텐데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딱 하나의 독성값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더 민감한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BMDL 벤치마크 도우스 로어 바운드 라는 값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로어 바운드의 개념은 빼고 그냥 BMD, 벤치마크 도우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조값 노아엘이 딱 하나의 값만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확률론적으로 좀 고려해서 범위를 주자. 그리고 그 범위가 높은 범위, 낮은 범위가 있을 텐데 그 낮은 범위를 사용해야 훨씬 더 민감한 독성값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된 확률적 범위에서의 낮은 값을 사용하자. 네, 이런 접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래도 노아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아엘이 있을 거고 요 다음은 다음 트리트먼트에서 나타난 리스판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을 이용을 하는데 노아엘 값은 이제 리스판스가 0이니까 여기 위치할 거고 이제 그 도우즈 리스판스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진한 까만 선을 따라서 요 실험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 실험 값에는 에러 레인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반복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노아일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뢰도가 존재하고, 네, 뭐 이렇게 에러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피던스 리밋 그 선을 이렇게 점선과 같이 그려볼 수 있어요. 이 아래에도 있는데 이 아래는 더 그 용량이 많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이 점을 따라가다 보면 로어L의 그 최저 로어 바운드, 최저 레인지가 이쯤에서 위치할 거고, 리스판스 커브가 사실은 여기까지도 네, 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까만 선이 observed 도우즈인데 점선은 추정된 이제 가장 민감한 리스판스 도우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률론적으로 볼 때 노아엘은 이쯤이지만 이것보다 더 낮은 데서 그 유해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요 값을 이제 벤치마크 도우즈 로어 바운드로 결정하자라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개념적이어서 좀 의도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 벤치마크 도우즈는 이건데 리스판스가 끝나는 부분인데 이제 로어 바운드는 요 값이고 결국 이 값은 이제 노아일보다는 작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용량 반응 곡선의 신뢰 한계는 뭐 5%로 하느냐 10%로 하느냐 통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5% 정도를 구해서 95% 신뢰 구간을 그려서 그것에 낮은 값, 더 민감한 값을 이제 BMDL로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접근법이고 개념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HQ도 계산하고 아니면 뭐 바람 위에도도 결정하고 뭐 결과를 이제 뭐 발표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케미칼 A에 대한 노출을 평가해봤더니 기준치보다 높았습니다. 또는 낮았습니다. 위해할 수 있습니다. 뭐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위해도를 결정할 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모든 자료를 과학적으로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상 집단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범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인구 집단의 민감도 같은 것만 해도 저희가 뭐 나이나 성별 아니면 뭐 유전적인 질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민감도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도 또 알지 못하는 다른 기전 때문에 민감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도 결정을 해서 결과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카드뮴의 노출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것 같다. 기준치랑 비교해보니까. 하지만 뭐 구운 고기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좀 카드뮴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뒷말은 보통은 이제 빠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찾아보면 전부 그런 그 위해성 평가를 발표하기 전에 다 그 불확실성 분석이 있어요. 이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해석할 때 이만큼은 주의해야 된다,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해성 정량화를 하고 나서 어떤 불확실성을 기술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에도 정량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덧붙여야 할 점들은 이런 점들입니다.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제 자기가 사용한 자료의 장점이나 신뢰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가 썼다라던가 하는 자료의 스트렝스.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조사한 자료밖에 없어서 이걸 썼다라던가 여러 가지 위크니스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번 그 모든 단계에서는 그 가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가정이긴 하지만 당장 앞에 보이는 뭐 BMDL이라던가 참조값만 해도 이게 제일 민감한 값이긴 한데 이게 급성 독성 결과를 가지고 참조값을 만든 경우에 만성 독성과 급성 독성 사이에 딱 B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RFD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방법론상의 불확실성. 이거는 최대한 이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고 뭐 수식 같은 것도 정해진 걸 사용하면 좀 줄어드는 문제이기는 한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실측 데이터를 썼는데 뭐 사람들 소변을 받아서 정말 새로운 물질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 물질이 이제 잘 알려진 게 아니다 보니까 측정 방법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제 새로 개발한 측정법인데 물론 나는 이제 여기서 QA, QC도 다 하고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서 값을 사용했지만 다른 연구실과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 방법이 이제 공인된 시험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래된 물질이 아니니까 당연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해성 평가자가 알아야 할 부분이고 명시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해성 평가 결과가 안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RFD를 쓸 수도 있고 TDI를 쓸 수도 있고 뭐 BMDL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HQ를 계산을 하거나 CSF로 발음력을 그 발음 확률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MOE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기준의 적합성 이런 것도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하긴 한데 피프로닐 과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각처에서 발표할 때 그 급성 독성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제 그 발표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과제 디스커션을 하면 좋은데 이 기준을 밝히지 않고 그냥 알려진 독성값, 참조값과 비교해보니 현재의 노출 수준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급성 독성값을 기준인지로 한 건지 급성 독성값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 자체를 말해주지 않으면 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기준을 잘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프탈레이트 같은 것이 그런데 이제 RFD도 존재하고 EPA에서 찾았더니 그다음에 F사에서 찾았더니 TDI도 존재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또는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 이제 그 사이언티픽한 논문으로 발표해서 인정받은 그 다른 RFD가 존재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건 왜 다르냐면 이제 US EPA에서 만든 RFD는 뭐 간독성이라던가 몸무게 감소라던가 하는 기존에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독성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한 값이에요. 근데 F사에서 만든 TDI 그 다음에 그 제가 언급한 논문에서 만든 다른 RFD는 그 프탈레이트의 내분비계 장애 영향, 성호르몬 교란 영향 이런 거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값이 다르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 US EPA에서 만든 RFD 값이 더 높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도 나는 이제 간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EPA의 RFD를 사용해서 위해성 평가를 했더니 안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TDI나 그 논문에서 발표한 RFD를 썼더니 안전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언급도 아주 기본적인 명시할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불확실성은 지금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배울 부분인데, 이제 정량화를 할 때 이런 점을 다 얘기해야 되고, 왜 기준도 그냥 이걸 사용했다, 왜 그랬느냐 이 정도만 말하면 끝인데, 불확실성은 그 위해성 평가의 케이스마다 전부 다를 수 있고 단계마다 다를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데이터를 좀 인구수가 뭐 1000명 정도 되면 좋은데 200명만 있는 걸 썼어 라고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위해도의 범위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위해성 평가를 하는 목적이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위해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어떤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산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구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노출량이든 독성이든 위해도 결과든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1000개의 값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이 이제 분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위가 존재하고 그거의 대표값만을 저희가 평균적인 결과라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해라고 말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분산은 원래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노출의 수준이 다르고 행위가 다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실제 발생하는 다른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를 200명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분산이 이만큼 나와요. 그다음에 1000명에 대해서 조사하면 분산이 더 작아져요. 보통은 이제 인구 집단이 크면 클수록 더 이제 대표적인 값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범위는 넓어질 수 있지만 이제 분산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적인 개념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또 1000명 아니라 10,000명, 20,000명으로 대상을 늘리면 저희가 분산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산이 커지든 뭐 작아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분산이 커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크고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현재의 분산 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불확실성은 이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서 추가 연구를 하면은 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 조금씩 했는데 이제 노출 개수에서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고, 당장 뭐 체중 같은 것만 해도 저희가 3에서 6세는 뭐 15kg가 평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옛날 자료여서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오염도 자료 같은 것도 옛날 자료밖에 없어서 현재의 자료를 못 쓰니까 이거는 불확실하다. 오염도 자료의 추이로 미루어 보건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써서 아예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케이스나 이제 방법론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제 병원처럼 어떤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 신고된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그 배출량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배출량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배출했냐 이거보다는 사용하는 물질이 뭐 물질 A,
물질 B, C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유형별로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배출하는 양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노출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완전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추정 결과가 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실측하는 결과, 그다음에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는 거랑은 모델 기반 노출 예측이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등등 그런 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앞서 분산과는 다르게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추가 연구를 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 해도 아무리 추가 연구를 많이 한다 해도 저희가 뭐 전 세계 인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 그 최근 값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노출 계수, 오염도 자료 등등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저희는 이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불확실성과 분산은 왜 발생하느냐? 이 분산이 왜 발생하는지랑 유형 이런 거는 어떤지 좀 알아두시면 사실 노출 자료를 볼 때, 그다음에 위해성 평가하고 위에도 결과의 범위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지식이기도 하고요. 먼저 이 분산은 뭐 장소에 따른 분산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전체로 볼 것이냐, 세계를 대상으로 볼 것이냐도 다르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서울만 볼 것이냐, 뭐 대전만 볼 것이냐, 부산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요 세 도시만 골라서 위해성 평가를 할 것이냐. 네,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사실 어느 동에 사느냐가 또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을 다르게 반영할 수 있어요. 사업장의 존재, 아니면 뭐 도로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보면 더 이제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는 이제 장소에 따른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염 발생지 저는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존재하면 더 높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분산의 유형이 이 노출량에 대한 건데 해안가에 사는 분들입니다. 해안 도시 아니면은 이제 해안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서울 지역이나 내륙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패류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어패류라는 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모든 오염물질을 다시 이제 어패류가 섭취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패류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 다시 고스란히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해안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랑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확연히 수은의 함량이 이제 해안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분산이죠.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농약류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보다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뭐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화학물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주로 실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실내에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난연제라던가 뭐 프탈레이트, 비스페놀과 같은 것들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시간에 따른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노출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산입니다. 좀 긴 기간으로 분산을 살펴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충제 같은 것들은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기, 날파리 같은 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여름 즈음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산을 따지지 않고 겨울에 살충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 값이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름에 조사를 하면 더 높게 나타나서 분산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중에 이 겨울값만 보고를 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겠죠. 분산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야 이제 정확한 대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는 매일매일에도 개인 내 노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바이오 모니터링, 사람의 소변을 받아보면 저희가 노출 평가를 할 때는 월요일의 노출량은 이만큼이야, 화요일의 노출량은 이만큼이야, 뭐 토요일의 노출량은 이만큼이야 라고까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에게 소변을 받아서는 월요일 소변, 월요일 밤, 월요일을 대변하는 걸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화요일 밤, 화요일의 노출을 반영하는 것 등 해서 다 받아서 검사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요즘 되게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변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사람 내에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사하는데도 이 일간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산도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정확한 대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용체 부분은 이전에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분산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성 평가하면서 노출 시나리오 만들 때 아이 0에서 1세, 3에서 6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은퇴 이후 이런 식으로 따로 다 구분하는 것이 이 분산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걸 무시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냥 모든 자료를 다 뭉뚱그려서 평균값을 계산한다 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도 엄청 커지겠지만 분산이 엄청 큰데 그 사이에 대표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분산이 커서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커지고 에러 레인지도 넓어지겠죠. 게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 하나하나가 연령별로 다 다른데 특히 몸무게나 수명 같은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분산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집단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강 수준은 그 위에도 평가를 할 때 참조값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건강 수준을 고려한 참조값 설정이 되면 좋은데 그건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참조값은 딱 하나만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이제 건강 수준에 따른 분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른 주차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신장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통 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속에 이제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소변에서 검사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막 엄청나게 많이 검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산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화학물질이 그 신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노출돼서가 아니고 똑같이 노출돼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산이기 때문에 건강 수준을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본다던가 아예 처음부터 평균적인 노출을 보려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대상자로 본다던가 이런 이제 초반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체의 행동에 따른 분산도 발생할 수 있죠. 이제 활동 패턴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저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실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도 활동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역시 노출의 양이 달라져서 분산이 존재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여기까지 이제 1차시 하면 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의 유형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설명한 것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
노출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들어간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겠죠. 저희가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는데 그 자료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좀 불완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소변량에서 노출량 역산을 해야 돼서 총 소변량이 필요한데 5살 아이들에 대한 총 소변량이 필요한데 5살 아이들에 대한 소변량 결과가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러시아라던가 미국에서 조사한 5살 아이의 소변량을 가져온다. 그럴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5세 어린이들의 소변량을 직접 조사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으로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예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쓸 때도 있어요. 아예 없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파라벤의 실내 공기를 통한 흡입 노출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실내 공기를 포집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랑 프랑스엔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실내 공기 중 파라벤 노출 검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내 공기 중 파라벤 흡입 결과를 계산을 했어요. 그냥 듣기에도 부적절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흡입 노출에 대한 검출 자료가 없으니까 가져다 쓴 건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델링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도 진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부분은 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델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제공해드리거나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잘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모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현실에서 떨어지는 모형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A부터 Z까지의 모든 대상자의 노출량이 나오도록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 같은 걸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소비자 제품을 통한 노출을 평가하는 노출 모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피부 흡수율 같은 것도 미리 넣어놓는 경우가 있고 제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률까지 어딘가에는 이제 직접 입력을 전부 모델에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편의상 화장품 아니면 향수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방에서 향수나 헤어스프레이 이런 뿌리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딱 뿌렸을 때 이게 얼마만큼 퍼지느냐. 한번 뿌릴 때 양은 측정해 보면 되니까 알 수 있지만 이제 퍼지는 범위라던가 그게 사람에게 들어가는 퍼센트 같은 건 사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편의상 한번 뿌렸을 때 1g을 쓰는데 이게 1m까지 날아가고 그 1m 안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흡입한다. 이제 비율로 0.1, 10%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퍼지는 범위, 그 퍼진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이마시는 그 화학물질 자체의 양 이런 거를 측정하지 않으면 어쨌든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노출 평가할 때 쓰는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우선은 이 시나리오의 대표성은 전부 고려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간혹 중요한 대상자 또는 중요한 노출원만 골라서 노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완전하게 일부러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따져볼 때 대상 인구를 성인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연령별로 행동 양상이 달라지는 모든 연령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 영아에 대해서 아기들에 대해서 노출 평가를 하는데 뭐 모유나 분유랑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린이 용품에 관련된 노출원을 누락시키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시나리오 만들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 평가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불확실성 평가에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 분유 노출에 대해서 뭐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출 평가에 넣으면 돼요. 자료 조사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 시나리오 만들 때 안 되니까 누락한 거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컴플릿한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위랑 같은 말인데 이제 결국 불확실성 평가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에 대비해서 실제 존재하는 요소를 저희가 모르고 놓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알면 다 넣었을 테니까. 그래서 아예 그 노출량 계산,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은 사람을 조사하는 그 바이오 모니터링을 조사를 해서 그걸로 역산한 값,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계산한 값을 비교해봐서 진짜 누락된 게 있나? 그게 어느 정도로 큰가? 이런 거를 따져봐서 저희가 요즘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내가 위해도 평가에서 제외한 노출원이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 첫 번째 파라미터 밸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문제는 모든 그 노출원,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알면 이제 내 위에도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언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헬스 이펙트나 이제 톡시시티 데이터를 가지고 RFD를 만드는데 이 RFD, TDI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아주 믿을 만한 값이 아니다. 당연히 이걸 추론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우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certainty. 이거는 익스포저 데이터를 생산할 때 생기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 전전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긴 했어요. 측정할 자체, 케미칼 소스 모니터링 데이터 자체가 일단은 뭐 불확실한 그 기술에서 오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언급한 것은 이제 저희가 뭐 화장품 내 파라벤 그걸 분석을 했는데 그게 다시 사람에게 가는 양을 계산을 할 때 이제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향수나 헤어스프레이도 뿌려서 그게 다시 사람에게 흡입되는 양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무리하게 트랜스포즈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저희가 파라벤, 화장품 속의 파라벤을 측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빠져나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기간 그때그때 분산이 너무 커서 딱 한 시점만 조사를 하면 이 부분은 분산을 모른 채로 이게 대표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APK 모델을 사용해서 역산하는 방법을 쓰죠. 소변에서 1 나왔으면 이건 100 먹은 거다라는 이제 아주 간단한 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무리수일 수 있어요. 물질마다 다르고 이제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 자체가 굉장히 틀린 계산 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출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소가 사실 사람마다
연령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모델 자체도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도 하고 해서 네, 요 정도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성적 분석을 이제 이런 요인을 가지고 하는데 정성적 분석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프리젠트 하는지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고 네, 보여드리면서 2차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